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와. 또 일주일이 이렇게 갔네요. 네, 정말 빠르네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녹음 2번을 한 번에 하지 못해서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프닝 음악을 넣어봤잖아요. 네. 그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프닝 음악 고른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고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유명한 노래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로열티 프리인 음악을 사용을 했는데 잘 들으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유튜브에서 로열티 프리 뮤직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랑 공상님이랑 음악 취향이 달라가지고 네, 저는 잔잔한 걸 해야 된다고 이제 네. 주장을 했고 저는 좀 통통 튀는 거를 네.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어떻게 타협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저작권만 아니면 저는 막 애니메이션 음악 같은 거 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렇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음악을 사서 넣는 걸로. 영화 같은 경우는 OST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화 OST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저는 스타트랙 이번에 그 스타트랙 비욘드 OST 정말 좋아해요. 저는 스타트랙을 아직 안 봤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원님은 그거 인터스텔라 OST 좋아하신다고? 네. 네.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또 며칠 전이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해피 뉴 이어.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지난주에 닥터우 크리스마스 특집이 나왔거든요. 그 매년 나오는 네. 그거. 그쵸. 크리스마스 특집 재밌는데 이번 거 혹시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보려고 이제 열심히 벼르고 있는데 네.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닥터가 재생성을 하나요? 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여성 닥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서요. 네, 너무 그래가지고 기대돼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닥터우도 다뤄보도록 하죠. 좋죠. 네. 특히 공상님이 닥터우 덕후라서. 덕후는 아니고 사실은 닥터우가 올드 작품도 있잖아요. 올드 시즌. 엄청 옛날 네. 작품. 네. 그거를 봐야 좀 그 많이 정도는 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찾아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처럼 이제 팬 매니아 좀 팬인 사람들은 덕후라고 하면 오히려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덕후라고 칭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달까? 네, 좀 라이트 팬이라고 해주십시오. 라이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잡담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러죠. 오늘 할 작품이 어떤 것이죠? 오늘은 이제 필립 K 딕의 단편집인데요. 그 표제작은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라는 책이고요. 무려 700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단편집입니다. 근데 단편집이기 때문에 좀 술술 넘어가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지난번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좀 말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까먹고 얘기를 못했던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 많이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이 책 폴라북스에서 나온 이 책에는 그 번역가인 박종서님의 그 해설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고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인데요. 일단 제목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제목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고 번역된 판본도 있고,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라고 번역된 판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안드로이드도 꿈을 꿀 것인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 인간처럼 자면서 꿈을 꾸는가.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는 잠잘 때 양을 세는 풍습 네. 풍습이 전통.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안드로이드도 꿈을 꿀 때 그 꿈에 전기양이 나올 것인가. 양을 샌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쉬입이 네. 발음이 슬립이랑 비슷해서 양을 샌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그런 이유였단 말입니까? 저는 양이 그냥 귀여워서. 제가 뭐 듣기로는 진짜 그런지 모르겠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양이 아니라 잠자리를 세야 된다 뭐 이런. 잠자리. 네. 저는 사실 한국 성우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 성우가 자라를 세주는 CD가 있어요. 자가요? 자라. 자라. 네. 잘 자라 뭐 이런 뜻도 있고, 정말로 이 동물 자라도 있고. 그래서 더 자라라고 이제 그런 드라마 CD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성우들이 양을 세주는 CD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자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가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도 로봇도 욕망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전기양을 갖기를 욕망하고 꿈꾸는가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가 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안드로이드들이 기존의 세계에 그냥 있지 않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쳐 와가지고 지구로 와가지고 뭔가 더 나은 삶을 꿈꾸죠. 그래서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설을 마지막에 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에서도 큰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현실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단편집을 읽으면서 또 느낀 거는 이 주제가 다른 단편, 그러니까 PKD의 다른 작품에서도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단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다 재미있고, 네.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좀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설정들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클래식하고 재밌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60년대, 70년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설정들이 여기에 이제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익숙하게 느끼는 것일 거고, 저는 이제 느끼기에 정말 그 아메리칸 조크가 많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미국식의 그런 유쾌함, 그 다음에 뭐 좀 유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단편집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필립 K. 딕의 단편선 5권 중에 5번째 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권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K. 딕의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 좀
비교적 뒤쪽 시점의 이제 단편들을 다루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 5번째 권을 번역을 하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앞에 것도 번역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앞에 권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오르페우스의 진흙발의 오르페우스라는 단편집도 있는데 네. 그 단편집은 그거는 이제 초기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그렇구나. 이제 네. 뭐 이거를 읽어보시고 그것도 읽어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저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네. 네, 여러분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쓰여진 책이고 어떤 분위기라던가 문체에 뭔가 독특함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디어 위주의 그런 전개. 그래서 정말로 그냥 드라마나 시트콤 보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편집이다 보니까 네. 내용 자체가 가볍고 짧게 흐름이 짧아서 장편 소설보다 훨씬 읽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편 여러 개를 지금 몇 편이 들어가 있죠, 이 책에? 제가 세보니까 25편이더라고요. 네, 이 25편 정도를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대강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고 어떤 질문들에 계속 선착을 하는가 뭐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화상전화는 꾸준히 나오고 네. 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화상전화가 꾸준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몇 가지로 묶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현실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짜 기억을 덮어 씌우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매가루 기억을 팝니다. 이 표제작인데 이따가 좀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매가루 기억을 팝니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이 영화도 좀 이따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중한 유산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어서 그곳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에 은둔증후군, 이 정도 4편 정도의 작품이 이런 가짜 기억, 그 다음에 뭐 조작된 기억,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로 현실일까? 뭐 이런 질문들 던지고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인간과 로봇 또는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 이런 애들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여기는 좀 옛날이라서 천공 테이프가 나오거든요. 천공 테이프로 돌아가는 컴퓨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좀 기계지능에 가까운데 이런 애들이랑 우리랑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작품들이 신성 논쟁과 전자개미, 그리고 컴퓨터 씨가 나무에서 떨어진 날, 요 3작품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리프물들이 있어요. 뭐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간다거나 이런 약속은 어제입니다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시간 여행자를 위한 작은 배려, 뭐 시빌라의 눈. 시빌라의 눈은 로마 공무원이 미래를 보고 와서 자기가 이런 걸 보고 왔다, 뭐 미래의 미국이라는 공화국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일기에 적는 내용인데 사실 테르마의 로마이라고 혹시 만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네, 그게 로마의 건축가가 목욕탕에 빠졌다가 현대인 일본 목욕탕에 와가지고 이 선진적인 문물을 보라 말하면서 그런 걸 배워간다는 개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떠오르긴 했었고요. 그 정도? 네.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제작인 도매가루 기억을 팝니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도매가루 기억을 팝니다는
토탈 리콜을 이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리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LEKAL이죠. 네. 제품상에서. 네. 사실은 그거를 LEKAL을 미국식으로 읽으면 레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 내에서도 이 발음을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 회사에서 뭘 해주냐면 가짜 기억을 심어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도매가로 기억을 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이 저임금 노동자인데 사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인데 화성을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성을 정말 가고 싶어하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리콜 회사에 가가지고 화성에 가는 기억을 좀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기억을 심어줬더니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알고 보니까 이미 화성을 갔다 온 거예요. 화성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비밀 요원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무슨 정치 지도자를 암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다가 화성에 가는 기억을 새로 심으니까 그 기억이 이제 그 발현되어 버린 거죠. 네, 정확히는 그 기억을 심으려고 마취제, 안정제 네, 뭐 이런 네. 걸 놨는데 이제 그 기억이 되살아나 버린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막 탈출을 한 건 아니고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게 떠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떠올라 버려서 네. 이 리콜사에서는 아예 이제 정신을 좀 잃게 만든 다음에 택시에 태워서 그냥 보내요. 네, 반값을 환불을 해주고 맞아요. 이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네, 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가가지고 그 집에 왔는데 그 자기를 암살하기 위한 또 그 암살자 2명이 집에 또 와 있었죠. 네. 가지고 2명을 제압을 하고 리콜사로 돌아왔더니 리콜사에서는 우리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 돈 환불해줄게 가라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부인가요? 뭐 어딘지 비밀 요원들한테. 네 한테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서 그러면은 나는 그냥 원래 있던 기억을 지워주고 새로운 기억을 심어줘라. 그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기억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그런 내 꿈을 어떤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꿈을 이루는 기억을 하나 심어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억을 심어주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심어주는 기억이 그거죠. 그 외계인들이 그 지구를 침공했는데 나 때문에 이제 지구가 지구를 구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지구는 다시 멸망한다. 이런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가짜 기억을 심어주면서 주려고 했는데 그때 또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그 기억이 또 진짜였다. 네. 읽다 보면은 약간 그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아니 그 마지막에 그 기억이 진짜였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은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던 것도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가짜 기억을 다 심어놓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내용도 사실 앞에서 다 가짜 기억을 심어 놔가지고 생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심었을까요? 그 리콜에서요. 리콜에서? 네. 아.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사실은 다 가짜예요. 그런 그냥 주인공이 그런 기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읽으면서 이거 뭐야, 뭐가 진짜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네. 그 영화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게 네.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영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그 이 단편 읽으면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주인공이 그 화성에 갔다 온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화성에 갔다 온 기억이 날락말락 하는데 리콜사에서 좀 이렇게 막 지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화성에 갔다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그 화성에서 벌레를 몰래 가져온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자기 책상을 열어봤더니 정말로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보면 나무말이 발견된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말을 이 소설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콜사에서는 그래서 이 기억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막 그 집에 몰래 숨겨주고 그 이제 그 고객 몰래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기억이 진짜인 걸로 믿게 하도록 하면서 이제 그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온 걸 떠올리면 그러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 스스로 고객 스스로가 이 회사에 간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 가짜 기억을 진짜 기억으로 믿게 만든다는 거죠. 네.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아니요, 듣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기억을 하면은 회사에 온 걸 기억하면은 환불을 해주겠다. 이게 좀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그 토탈 리콜을 사실은 공상님이랑 저랑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저만 봤어요. 공상님 안 보고 바쁘셔가지고 요새 비트코인 한다고 바쁘셔가지고 아니야. 비트코인 깨기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그 연휴여가지고 일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토탈 리콜은 네. 이게 90년도인가? 그 작품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토탈 리콜이랑 블레이드 러너 1편이랑 비교를 해보면 토탈 리콜이 나중에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촌스러워요. 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가 얼마나 앞서간 작품이었는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는데 주인공이 그 주지사님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네. 그분이 아주 진짜 팔 근육을 근육하면서 막노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토탈 리콜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비슷한 이제 주인공이 화성에 가고 싶어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비밀 요원으로 화성에 이미 갔다 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좀 더 반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그 기억을 잃기 전에 화성의 반란군들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기억을 잃기 전의 자신은 정말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이랑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공은 그 나쁜 편이 되지 않고 반란군 쪽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를 택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반전이 2번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화성을 갔다 온 게 정말 진짜였다라는 반전이 있고 두 번째는 알고 보니 자기가 나쁜 편이었다라는 반전이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여기에 그 중간에 이제 아까 공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꿈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화성에 갔는데 갑자기 호텔 문을 누가 두드려요. 의사가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는 리콜에서 온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다. 지금 뭐 당신은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당신이 이 빨간 약을 근데 지금 당신이 너무 꿈에 깊이 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은 깨어날 수 있다 하면서 빨간 약을 줘요. 근데 주인공이 먹는 척 하면서 내가 속을까 보냐 막 이러면서 의사를 막 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 의사가 정말로 리콜사의 직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주인공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화성에 간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아니라면 이제 그 의사는 사실 그 정치인의 앞잡이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약은 뭐 독약 같은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이게 현실이다 꿈이다라는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그 블레이드 러너랑 좀 비슷해요. 그 아울드 슈왈제네거는 그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또 감독은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다는 뭐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배우니까 네. 당연히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그런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 것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데 현실로 믿고 있는 연기를 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거는 다를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빨간 약을 보고 이거 매트릭스인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꿈에서 깨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트릭스의 그 빨간 약, 파란 약을 여기에서 혹시 오마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이 토탈 리콜이 2012년도에 리메이크가 한 번 됐잖아요. 네, 맞아요. 내용이 좀 거기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는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도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그 지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그 지하철 같은 게 있거든요. 호호.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반대편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타면. 호호.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중간에 있을 때 무중력 상태가 돼요. 왜냐면 네, 중력이 그렇겠죠. 바뀌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액션씬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사실 영화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망했어요. 네, 리메이크작은. 네. 옛날 영화가 훨씬 좋다고 네.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판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결말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리메이크작이. 그래가지고 옛날 작품을 망쳤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감독판 자체는 결말이 원작에 좀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판은 좀 낫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볼 거면은 감독판을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래도 원작이 더 낫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리메이크판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재밌었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성을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냐면 공기를 이 사람이 컨트롤해요. 그래서 화성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공기를 이제 이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 공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면 돌연변이 그러니까 막 이상한 기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 화성의 그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라던가 그 충분한 공기를 사서 쓰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또 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약간 자본주의를 좀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설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으면 화성에 가도 어렵게 사는구나 뭐 이런. 네. 그 화성이라는 게 사실은 필립 K. 딕 작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 때는 화성이 되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화성이라는 그 장소 자체를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작품 전체에 걸쳐서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곳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설정. 네. 그 토탈 리콜에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랑 같이 그 가짜 아내 역할로 그 유명한 샤론 스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샤론 스톤의 리즈 시절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또 얘기하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 책에서요? 네, 그 가짜 기억 관련해서 좀 재밌게 읽은 작품이 전 사실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네. 가짜 기억에 관한 작품이
귀중한 유산이랑 은둔증후군을 제가 읽었고요. 네. 그리고 어서 그곳에 도착했으면 제가 아직 못 읽었거든요. 아, 그래서 귀중한 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지구에 왔는데 지구가 가짜였던 거 그거죠. 네. 은둔증후군은 이거는 그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 가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저는 그 귀중한 유산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두 작품 중에서는. 저도요. 귀중한 유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그 뭐라 그러죠? 직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재건설자? 그렇죠. 무슨 재건 기술자? 네, 재건 기술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인데, 화성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작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지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록스인하고 지구인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관계로 묘사가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구인이 이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인공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로 가보니까 지구가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막 식물들이 다 말라가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마른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식물이 말라 죽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걸 이제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쟁에서 지구인이 졌고 프록시인이 이겼고 그 때문에 모든 바다가 증발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너의 다음 임무는 이 지구를 그 재건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끝나죠. 제가 기억하기로. 네. 거기서 이제 프록스인들이 이 사람한테 가짜 기억을 심어주는 이유는 이 지구인이 너무 절망해서 패닉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말의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지구인이 졌다는 거를 간파를 하긴 하지만 이 그 주인공이 혹시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남아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 프록스인이 남아 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 마리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 애완동물을 통해서 좀 그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고양이조차도 프록스인들이 만든 가짜였어요. 그래서 좀 되게 씁쓸한 맛이 있다고나 할까 좀 우울하게 끝나는 작품이긴 한데 저는 우울한 작품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주인공이 그 자살 시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나요? 그 맞아요. 우주로 날아가는데 네. 지구에서 화성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그 에어록을 열어버려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갈 뻔한 일도 생기죠. 근데 결국 못 죽죠. 네. 그래서 이 작품도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봉상님이 안 읽으셨지만 어서 그곳에 도착했으면 이라는 작품도 되게 재밌는데 그 동면 그 냉동 수면 장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먼 거리에 있는 행성으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대로라면 그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한 캡슐에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10년이나 빨리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선에는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식량과 공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냉동수면 상태로 가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냉동수면 캡슐 안에는 있어야 되는데 다시 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우주선을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혹시 어떡하지?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은 아마 그 10년 동안 계속 거기 갇혀 있으면 분명히 미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짜 기억을 좀 이제 이 사람이랑 좀 소통을 해가지고 당신 지금 이런 상태고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가짜 기억을 좀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래 좋다 이러면서 이제 가짜 기억을 받는데 근데 그게 계속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남아서 어떤 기억을 심어주든 간에 배드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미래의 기억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한 기억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목적지에 도달한 기억을 받아도 이 사람이 금방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실제로 이 행성에 도착한 게 아니고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걸 자꾸 깨달아서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컴퓨터는 계속 그 기억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행성에 정말로 도착을 했는데 그것조차 꿈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작품도 참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짜 기억과 이제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게 그 환생에 대한 판타지 소설을 읽고 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쩌면 내 영혼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연극 무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상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인지를 사실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둘러싼 이 환경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좀 버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상상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 가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설정 자체가 그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신이 진짜인가 아니면 육체가 진짜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둘이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이 뇌 속에 있고 동시에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둘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신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육체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약간 이런 이분법 자체가 이런 그 설정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기억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라는 그런 어떤 모티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 진짜일 것 같으세요? 육체가 진짜일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그 말씀하신 걸 완전히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래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기억을 바꾸는 것은 그 정신 어떻게 보면은 그 필립 K. 딕의 소설들이 다 전체적으로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뇌에 불과하다. 이런 그러므로 그 뇌를 바꾸거나 뭐 기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뭐 정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가요? 제 생각입니다. 제 네.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네. 뒤에 보면은 그 자기의 그 감각 신경을 막 바꾸는 로봇에 대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은 자신의 외부 세계가 사실은 자신의 그 컴퓨터 신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로봇 자체가. 네. 그러면서 그걸 막 조작해가지고 자기를 막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정신 세계는 사실 다 가짜고 자신의 물질 세계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좀 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걸 믿는 것이 정신의 편을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합리주의, 근대의 합리주의나 뭐 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의 편이고, 물질은 뭐 물질, 육체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 그 이분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주의가 육체적인 거랑 좀 아. 같은 쪽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건.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네. 애매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만 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봇도 나오거든요. 네. 로봇과 기계의 지능, 뭐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 그 셋을 이제 놓고 보면 뭐 어느 게 감정적인 게 인간적인가, 뭐 이성적인 게 인간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도 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막 독실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신이 있고 없고가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는 정말로 다르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작품이 전자개미였죠. 아, 네. 네. 사실 그 두 번째 부류의 작품,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 또는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 또 어떻게 뭐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기계지능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단편들이 나오는데요. 계속 이제 천공 테이프로 작동하는 컴퓨터들이 나오거든요. 천공 테이프가 네. 뭔지 아시나요? 뭔지만 압니다. 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냥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저희 집에 PC가 왔거든요. 그게 천공 컴퓨터였나요? 아닙니다. 그 한 386 정도 되는 컴퓨터였어요. 네. 그게 이제 그 CD 같은 경우에는 네. CD에 그 이렇게 둥글게 100, 100이 정보가 써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천공 테이프는 뚫려 있는 게 1이고 안 뚫려 있는 게 0인가? 반대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읽는 기계에다 넣으면 컴퓨터가 그거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읽는 거죠. 네. CD 같은 거죠, 천공 테이프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원리는 다 똑같을 텐데 뭐 네. 천공 테이프든 CD든 하드디스크든 다 똑같을 텐데, 네. 일단 천공 테이프라고 하면 너무 크죠. 크고 CD에 비해서 네. 그 단위 부피당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리고 그 구멍을 일일이 뚫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기록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뭐 하드디스크에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지만 천공 테이프는 그거는 안 되겠죠. 네. 그 영화에 나오지 않나요? 그 최근에 나온 히든 피겨스. 네, 히든 피겨스에 네, 천공 컴퓨터가 나오지 않나요? IBM에서 만든 천공 컴퓨터. 맞아요. 근데 거기는 테이프가 아니고 카드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카드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던 것 같은.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네, 같은 게 아닐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거기 그 뭐지?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 나오는 아, 아 그 이름이 뭐였죠? 그 과학자 이름이? 그러니까요. 그 애니그마 나오는 네. 네. 암호해독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 영화 제목이 저희가 지금 열심히 포즈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튼 그 영화에서도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테이프가 여러 개 감겨가지고 돌아가는 컴퓨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그 오디오가 비는데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테이션 게임. 네네네 앨런 맞아요. 튜링의 일대기였죠. 네. 그 영화도 정말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좀 슬펐어요. 앨런 튜링이 이제 동성애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척당하고 이제 정신쇠약에 걸려가지고 말년에 거의 약물 중독으로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천공 컴퓨터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런 컴퓨터 근데 이 천공 컴퓨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그런 통찰을 이미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히 언급하진 않을 텐데 컴퓨터 씨가 나무에서 떨어진 날이라는 작품을 보면 컴퓨터가 이제 정말로 그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환기 시스템을 이제 컨트롤하는데 이 컴퓨터가 환기구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도록 한다든가 하는 뭐 아니면 커피를 끓이는데 커피를 이제 끓이지 않고 비눗물을 내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오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현대 집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런 게 생기고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전등을 조정하고 그렇죠.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한 50년 전에 이런 걸 예상을 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그리고 이 전자개미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작품은 전자개미가 사실 안드로이드죠. 그렇죠. 그 인간형 로봇인데 주인공이 자기가 전자개미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팔이 부러져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너 인간이 아니야 전자개미야 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하면서 충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얘가 노동자가 아니고 그 CEO였어요. 그렇죠?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얘가 사실은 고용된 전자개미였던 거예요. 그 인간이 이제 그 회사 경영을 맡긴. 그래서 얘가 그 자기 가슴에 들어있는 그 미니 컴퓨터 거기도 테이프가 여전히 꽂혀 있는데 그걸 보더니 이걸 이리저리 편집을 해보는 그런 작품이죠. 다 고장 나죠. 그런 작품이고 아까 공상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개미라는 게 사실 일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일만 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로봇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전자개미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로봇이니까 그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창조적인 좀 업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 좀 재밌었던 거는 얘가 결국은 자기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해요. 아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가짜 기억의 모티브 여기서도 좀 나오는데 이 테이프를 조작을 하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주던 그
여자분이 네.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자기 그 테이프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사실은 그 사람은 진짜였는데 네. 그 여자는. 그래서 여기서 그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그 신성 논쟁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아, 네,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재밌게 읽으시도록 스포를 하지 말까요? 아마 좀 재밌게 좀 읽어보라고 좀 이렇게 영화의 그 뭐라 그러죠? 뽐뿌를 넣을까요, 저희가? 네네. 뽐뿌를 넣는 게 어떨까요? 네. 얼마 정도를 얘기하면 뽐뿌가 올까요? 어느 날 그 컴퓨터가 갑자기 그 아주 대규모 공격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거든요.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네. 그 전쟁의 위험을 예측하는 컴퓨터죠. 그렇죠. 전쟁이 발발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에다가 아주 이제 대규모 공격을 해야 된다. 캘리포니아였죠, 그게. 네. 근데 인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여기 전쟁 날 거리가 없고 그 얘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면은 자기네 영토인데 그렇죠. 거기다 핵미사일을 날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데 얘가 왜 이러지? 이거 고장 아닌가? 뭐 이러면서 기술자를 불러와요. 근데 얘네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컴퓨터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는 껌 자판기예요. 풍선껌 자판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스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왜 이런 작동을 할까를 계속 파헤치다가 이제 나중에 뭐 좀 의외의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그 좀 인간들이 이 컴퓨터가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 컴퓨터 씨가 남에서 떨어진 날도 그런데 컴퓨터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인간들이 프로파일링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약간 저는 콩콩과 나왔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 느낌도 들고 버그 잡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간의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 컴퓨터의 심리를 좀 파악하고자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나오는 SF들이랑 좀 다른 느낌도 들어요. 이런 컴퓨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컴퓨터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그냥 수단으로 쓰지 이 컴퓨터 자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파고드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좀 처음 나왔던 시기니까 이 컴퓨터는 정해진 인풋에 대해서 융통성 없이 그냥 그 아웃풋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 된 대로의 아웃풋을 내니까 이것이 이런 좀 논리적인 그런 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이런 작품들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타임리프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약속은 어제입니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타임리프물 중 하나인데 그걸 제일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약속은 어제입니다는 이제 제목에서 약속이 어제라고 말을 하는데 왜 약속이 어제냐면은 여기서 시간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건 아니고 좀 뭐 1시간 가고 2시간 뒤로 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시간을 가고 2시간을 뒤로 간다고요? 1시간은 뒤로 가고 2시간 이게 점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단속적으로 거꾸로 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소설 자체에서 막 거꾸로 진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그 묘사되진 않거든요.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근데 보면은 시간 자체가 거꾸로 가죠.
그냥 수염이 자라지 않는? 네, 수염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시계도 보면은 10분이었다가 2시 10분이었다가 2시가 됐다가 막 이렇게 1시 50분 됐다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렇죠? 근데 막 말을 거꾸로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인사 자체는 이제 보면은 잘 있어요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도 보면 점점 어려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어려지니까요. 그래가지고 죽인다라고 안 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죽이면 왜냐면 되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구나. 하여간 저도 이거 읽긴 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에서 중요한 걸로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좀 특허를 지우는 네.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네.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점점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지울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허를 없앨 것인가. 특허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허를 지우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특허를 지우는데 그 점점 시간이 거꾸로 흐르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소설 중반에 이르면 갑자기 그 소설이 원래대로 되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수염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는 것이 이제 스와블이라는 기계인데 네. 그 수화불 기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주인공이 지우려고 하는데 뭐 또 수화불 기계를 분해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네. 또뭐 낸든가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이란 사람이 수압을 이제 발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그 앵은 자기 수압을에 대한 기억을 까먹죠. 네. 그리고 수압을에 대한 특허를 폐기하면은 수압을이 없어져 버리니까 시간이 이제 똑바로 가요. 그러면은 다시 앵이 그 수압을에 대한 기계를 떠올리게 돼요. 네. 그럼 또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진동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진동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네. 왜냐면은 수압을 떠올리는 그런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그럼 나중에 가면 시간이 이렇게 진동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수압을 그 폐기하는 그런 특허를 없애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지고 저는 뭔가 그 시간이 약간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거를 상상한 것 자체가 좀 신기해가지고 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게 그 시간 여행자를 위한 작은 배려라는 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그 무한 루프에 빠지는, 네, 자꾸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은 그 약속은 어제입니다라는 그 소설을 보면서 저는 그 일본 소설 최근에 읽은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났거든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데이트한다 라는 소설인데 제가 일본 가서 이제 사와가지고 읽었는데 전 좀 뭔가 거창한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읽었는데 그 제목에서 딱히 예상 가능한 그 정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원이랑 우리 차원은 시간이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그 차원의 사람이 우리 차원에 놀러 오면 그 하루마다 이제 싱크로를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은 그냥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여자 주인공은 어제의 남자 주인공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예를 들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처음 만나는 날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로맨스 소설인데 뭐 만화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뭐 나름 그 일본에서는 인기가 되게 있었던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그 소설이 사실 보면은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대체로 좀 옛날 분위기가 나는 게 좀 이분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좀 옛날 티가 많이 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좀 두드러지는 작품이 전 인간이라는 프리 휴먼인가요? 프로 휴먼인가? 하여튼 그 인간이 되기 전의 인간이라는 뜻의 그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우리가 뭐 낙태 가는 시기가 뭐 뱃속에서 몇 개월 이상 이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점점 늦춰져가지고 12살까지로 늦춰져가지고 12살 이하의 어린이는 뭐 그 죽일 수 있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런 세계를 이 소설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낙태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 그려지는 것은 이 낙태에 대해서 여성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여성들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낙태를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좀 심하게.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아니 여자가 그걸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뭐 페미니스트라던가 어떤 동료 여성 작가들이라던가 항의 서신을 엄청나게 보냈대요. 근데 여기 그 작가 후기에 보면은 그럼에도 나는 나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다른 작품들에 있어서도 이분이 뭔가 그 여성 인물들을 여성 캐릭터들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몸매가 좋다느니 뭐 이쁘다느니 근데 뭐 머리는 비었다느니 뭐 좀 신경질적이고 뭐 우울증 있고 뭐 이런 식의 묘사가 많은데 이분이 그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결혼을 5번 해도 그 말인즉슨 이제 이혼도 이제 4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런 배경에서 좀 여성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또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소설 전체가 저는 또 느낀 게 약간 아이디어 면으로는 굉장히 독특하지만 사상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다라고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사상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뭔가 그 작가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상 같은 게 네. 전체적으로 소설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느꼈거든요. 드러나지도 않고 뭘 바라고 있는지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 미래 사회라던가 어떤 가상의 세계에 투영을 해서 좀 비유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새로운 어떤 사상이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라든가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어떤 지금 작금에 이제 있는 어떤
이 시대 때면 뭐 베트남 전쟁이라던가 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그 사회 비판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에 대한 고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성찰을 보기보다는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이 시대 때 예를 들면 아까 화성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 때의 화성이 얼마나 인기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날로지라고 하나요? 그 네, 비유적이라는 거죠? 네, 비유적이기도 하고 말씀하시니까 또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는 하지만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읽기에 또 그런 면에서 재밌는 텍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그 정신과 육체에 대한 그런 설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마인드 업로딩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육체에 분리해서 그 외따로이 둘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소재를 가지고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시간을 넘게 떠들었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항상 녹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막 하고 싶었던 얘긴데도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제 슬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논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서양 작품을 다뤘잖아요. 네. 서양 하여튼 외국 작품을 다뤘는데 이번엔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 S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좋아하는 한국 SF 작품들을 좀 소개해 볼까도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반적인 한국 SF의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좀 바랐던 작은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 SF들 좀 더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잘 쓰시는 작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SF는 상당히 마이너한 장르고 특히 한국 작가들이 쓴 SF는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인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한국 SF를 읽고 또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다음 편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정말 좋겠네요.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년에 뵙겠네요. 네, 2018년에 뵈어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